안녕하세요. 여기는 옵쇼 강의 거죠. 제가 오늘 강의 부탁받은 거는 모티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 하는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모티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옵쇼 학생들한테 해달라 그래서 옵쇼 관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티스는 Measure of Total Integrated System Surviv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의 생존성에 대해서 어떤 지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1의 이펙트하고 Survivability Analysis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좀 미안한 거는 이거를 처음에 공개를 좀 하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어떤 개인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못 해준 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토탈시 서버빌리티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어떤 그 근원부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어떤 해전에서는 거함 거포주의라고 했습니다. 큰 포를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먼저 봐서 먼저 격침하는, 그러면 그 해전에서 이겼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어떤 파워를 가진 포를 달아가지고 적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은 20세기 중반까지 이런 개념이 계속 있었어요. 1950년도까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7년도에 엘리아트라는 이 구축함이 이집트의 미사일용 두 척이 쏘는 스틱스 미사일 4발로 해서 까앉아 버렸습니다. 썬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은 조그만 미사일 보트에 의해서 어떤 큰 디스트로이가 침몰하는 최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훈이 뭐냐면은 현대전에서는 정말로 조그만 보트지만 미사일이 있는 레이더를 가진 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 이후에는 어떤 생존선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큰 포를 가지고 빨리 공격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말 방어가 필요하겠더라 해서 어떤 디펜시브 스트래티지에서 우리가 어떤 군함의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 susceptibility, 보통 우리가 피격성이라고 그러는데, susceptibility는 각종 센서들이나 웨폰에 의해서 우리가 탄로되지 않고 먼저 그 사람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스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서세트비를 줄여가지고 피격성을 줄여가지고 오는 적을, 다가오는 적 스레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자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해서 이제 다시 공격을 해서 어떤 우리의 전술을 탈환하자, 그런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 모양도 이런 이상한 배에서 이런 심플한 배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스텔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1973년도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떤 현대적인 어떤 해전에서의 어떤 현대적인 방어적인 전술 개념이 정립이 됐는데, 그런 계기가 뭐냐면 그때 약 스틱스 미사일을 약 40발 정도를 쐈어요. 그 전쟁에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스텔스를 잘한 서세티빌리티가 어떤 낮은 취약성이, 어떤 피격성이 낮은 배는 한 발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스텔스를 하지 않은 배에 대해서는 맞거나 썬크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티카야 해전에서는 어떤 작고 빠른 배, 그리고 이신, 엘렉트론 마그네틱 카운터메저,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를 갖춘 그런 배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개념이 됐어요. 이 전쟁에서는. 그리고 전자전 장비하고 어떤 스텔스, 피격성이 줄어든 그런 전술이 필요한 반면에 이 스레트도 마찬가지. 또 그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게 정립이 됐냐면 1982년도에 HMS 영국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셰필드호가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이 그 당시엔 굉장히 현대식 구축함이었어요. 이게 프랑스 미사일을 두 발을 맞고 이게 침몰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읽어보면은 사실 미사일이 들어가서 폭발도 안 했다고 합니다. 폭발도 안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여기 있는 상부 구조물이 알루미늄이 됐는데 다 흘러가면서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는 또 마찬가지 프랑스 미사일을 두 발을 맞고 USS 스타기, 미 구축함 스타기 87년도에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이 군함은 썬크되지는 않고 어떤 모항에 인양돼 가지고 어떤 수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서세터빌리티를 줄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배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이제 침몰이 되는 거예요. 또 방어, 또 쓰레기도 발달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을 생각할 것인가 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서바이빌리티를 생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서세터빌리티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만이 전체적으로 그걸 보장할 수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에는 지금 우리 알레이버크 우리 KDX-3하고 똑같은 알레이버크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이 조그만 유보트 가지고 있는 자살 폭탄에 의해서 이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력으로 가지도 못하고 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정말로 많은 서세터빌리티를 강조했지만은 또 이런 사건은 일어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엘리아트 배, 이스라엘에서 스텔스 배로 있는 스텔스와 있는 배입니다. 이것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천안함에 똑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서세터빌리티만 줄여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스텔스화된 배가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서바이빌리티를 할 수 있는 배가 아니겠구나. 또 다른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토탈 서바이빌리티라는 개념이 정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배가 어떤 배였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DDG-1000 준발트급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최신의 구축함인데 이건 거의 한 10조 되는 배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어떤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보시겠지만 이 전체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선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군함에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아서 플레이어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레이더파가 오면은 여기서 반사를 해서 또 다른 아무리 하지만 이게 산란파가 나서 레이더가 다시 어떤 우리가 발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레이더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 형태를 이렇게 플레이를 없앴습니다. 플레이 없애면은 이 조성공학교는 굉장히 이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토링 포스가 적어서 어떤 복원력이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실질적으로 복원력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이 복원력이 실제 자력으로는 안 돼서 뒤에 라다를 이용해서 복원력을
이걸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무기들이 다 안으로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걸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철로 만든 게 아니고 레이더 업서빙 머티리얼로 만들어서 어떤 스텔스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생존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타입 45 마찬가지 대공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위를 전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스텔스라든지 서바이빌리티가 최대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연안 구축함 LCS 연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웨덴의 비스기 클래스 아주 스텔스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의 멀티퍼포즈 미션에 대한 다목적 구축함. 이런 식으로 21세기 들어서 전혀 획기적인 함정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다 서세티비티를 줄이고 그 다음에 통합 생존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면입니다. 그러면 서세티빌리티, 벌너러빌리티, 리커버빌리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서세티빌리티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각종 무장이나 센서로부터 우리가 탐되지 않고 적의 피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피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서세티빌리티라고. 취약성. 그 다음에 벌너러빌리티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무기라든지 그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가 나타내는 벌너러빌리티. 그 다음에 리커버빌리티는 이런 피해를 받은 피해로부터 어떻게 잘 복구를 해서 전투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회복성. 그래서 서세티빌리티, 벌너러빌리티, 리커버빌리티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21세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best design vessel to prevent being hit? 어떻게 우리 배가 히트되지 않고 베스트 디자인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바이벌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투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이 안전, 그리고 어떤 전투를 장식했을 때 무사히 모항에 귀환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어적인 전투력의 방어 태세를 어떻게 잘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투 전체에 대한 풀 미션을 어떻게 서스테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스텔스 설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인베스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하나를 놔두면 히트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리던던시, 예비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어떤 디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리던던시 개념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개념은 이제 IC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전자전이 발달되니까 오토메이션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한 방 맞으면 다 가버리더라.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자동화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얼마까지 할 것인가, 그것도 어떤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살리고 할 것인가가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회복성이나 벌너러빌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승조원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스라는 어떤 토탈 십 서바이벌리티 개념으로 시뮬레이션의 어떤 도구가 발달됐는데, 그때가 한 90년도 80년도 말 90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거기서는 그 개념은 개념 설계라든지 기본 설계라든지 상세 설계 때 이런 모티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탈 서바이벌리티라는 개념으로 어떤 해석을 하겠다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임프루먼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고할 수 있는 것을 지수로서 정량적으로 나타내서 공고를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대안들을 어떻게 베스트 바이를 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어떤 리퀘어먼트, 각종 어떤 배 자체를 짓기 전에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가장 취약점이 어떤 것인가를 식별해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신체 구조가 얼만큼 취약한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폭발했을 때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데미지를 입는가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확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초월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승조원들이 이제 안전하게 탈출하고 이밖에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들어오고, 각종 이런 뭐 데미지 컨트롤 닥트린, 쉐입 차지, 어떤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뚫리지 않고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충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미 해군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물론 실선 테스트도 하지만은 시뮬레이션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미 해군에서 이거를 검증하고 어떤 인증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어떤 검증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인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쭉 자기들이 해가면서 한 890편 정도의 실선 익스페리먼트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그 한 8% 이하의 어떤 애큐러시를 갖게 됐다 하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토탈 십 서바이벌리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자체를 액세스할 때부터 같이 동원해서 스트레스를 이발레이션하고 디자인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모델링, 이퀴먼트 시스템 모델링, 그 다음에 스레트 모델링, 이런 것도 쭉 각종 전쟁 시나리오를 다 겪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미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전에 말한 이제 전발특급 DD-1000, 이 배는 한 10조 되는 배지만은 너무 많이 비싸서 이제 앞으로는 안 짓기로 했습니다. 새 척만 짓고. 그래서 각종 F1들에 대해서, 실에서 F1에 대해서 어떤 이펙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발라스틱, 그 다음에 뭐 파편, 뭐 폭탄, 그 다음에 샥 테스트, 그 다음에 휘핑, 모든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취약성, 그 다음에 데미지가 얼만큼 빠르게 확산되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리커버리 회복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배 질 때부터, 컨셉 디자인부터, 초기 설계부터, 그 다음에 디테일 설계부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떤 배를 설계 건조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배가 전력화를 통해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기술은 발달되지만 이 배를 한 30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현대화되고 어떤 작전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리얼 월드에 대해서 서바이벌리티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떤 레바논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해보니까 미스 스트라이크 이벌레이션 해보니까 약 2% 정도의 에러가 범위 있더라.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데미지는 약 9% 이하 정도의 에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하버 파이링 테스트를 해보니까 에러가 7% 이하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하이에서 투에서 우리 한국과 북한의 무슨 뭐 소구용포의 대전에 대해서 해보니까 뭐 MS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배는 이런 토탈 십 서바이벌리티 배에 대해서 우리가 1995년 제가 있을 때 그 KDX2부터 이 토탈 십 서바이벌리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TS, LST 이런 것들을 울산급으로 쭉 해왔고, 특히 미 해군은 뭐 DD-51부터 DD-1000 이런 것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무슨 내용을 들었냐면은, 그럼 옵쇼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군함에 대해서 서바이벌리티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실제로 군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서스테빌리티, 벌러너빌리티, 리커버빌리티가 있는데 해양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함에 대해서는 비격성, 취약성 이걸 쭉 해서 하고 계속 해왔는데 이 단위마다 모듈레이션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생존성을 평가하고 통합적인 생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근데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옛날에 상선에 대해서는 탑사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탑사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뭐 화물을 적재하고 그런데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양 플랜트 전체 피드 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설계를 할 때 어떤 이업 시나리오 안전성을 요구 조건을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토탈리 어떤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는 물론 구조 안전성, 장비 건전성, 화재 피해, 침수, 폭발, 2차 폭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하는데 전부 다 외국의 어떤 선사가서 요구하는 오일 매저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하고 회사에서 위협에서 의뢰해서 해석하는 스타일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이걸 전체로 엮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과제를 좀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서바이벌리티 개념의 그런 개념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일 매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고 어떤 군함도 같이 쓸 수 있는 해양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합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면 정말 쓰임새가 많고 좋겠다 해서 개념을 이렇습니다. 플랜트는 함정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업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통합 안전성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요구 조건 위협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과 어떤 개별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각종 폭발, 구조 광고, 장비 평가, 인원 평가, 화재 평가, 침수, 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통합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개념, 안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지수로서 나타내서 어떤 릴라이비티를 제고할 수 있으면 이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옵션 쪽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네. 각종 페일러 모드, 그 다음에 메인 세이프티 펑션, 그 다음에 충돌, 베리어, 이펙트 이런 것들 쭉 비슷한데 좀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군함하고요. 그래서 어떤 군함 개념의 서바이빌리티를 가지고 해양 플랜트를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해양 플랜트 보니까 얼마나 시장 규모가 크냐면은 리그선 하나만 하는데 이거 해석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리그선이 신조하는 리그선하고 리그선을 옮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다 기름 빼보면 그걸 딱 하면은 약 1,400개 정도의 리그를 하더라고요. 리그만 해도 해보니까 한 3조 정도 됩니다. 하루에, 1년에.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리그만 아니고 무슨 FPS 다 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사들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왜 토탈 십 서바이벌리티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군함에서 왜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하고 어떻게 연관되나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이라든지 있으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이알라 씨가 해줄 거고요. 사실 이게 어제 내가 갑자기 강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되어 있는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괜찮아요. 질문 같은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모티스라는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은 이 군함에만 딱 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 프로그램을 그냥은 오프쇼어에다 쓸 수는 없는 이미 이 모티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미국이나 얼라이언스사나 미국과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실험되고 전쟁돼 보니까 이게 굉장히 프루브된 거예요.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떤 실제적인 상황하고 캘리브레이션을 개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옵션 쪽에도 굉장히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옵션 쪽에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것도 카이스트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옵션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버전을 옮겨야 되겠죠.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난 해양 시스템 공학 OS에서 두 개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오티스에서 세 가지 그 서스테이빌리티라는 게 세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군함선에서는 특정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데 실제 민간 그런 해양 플랫에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데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 플랜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 똑같이 2차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배가 부딪히잖아요.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좀 더 있었지만 무슨 뭐 낙하물이 떨어지잖아요. 큰 기둥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에서 어떤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떤 페일러가 일어나서 망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각종 위협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알다시피 옵션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잖아요. 그죠? 화학 공장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협이라는 한마디 했지만 전 세계 시장에 무기가 다 고려해야 돼요. 미사일 어떤 게 있고 소총이 어떤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다 실수로 고려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실험과 전쟁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이펙트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고 어떤 릴라이비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하다 보니까 올 매저들이 이걸 옵션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생각하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각 분야들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전체를 엮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옵션을 이거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피드 설계 같은 거 할 때 빠른 시간에 이거 토탈 서바이벌티 개념에서의 어떤 안전성을 평가해서 디자인에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요. 군함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턴을 몇 바퀴 돌려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군함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서바이벌리티라는 것은 해양 시스템 서바이벌리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린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컴포넌트를 다 떨어뜨리면 돼요. 얘가 화재가 일어나도 다 상관없으니까 독립시킬 수 있는데 군함도 그렇고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좁은 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군함이나 해양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미션들을 하고 있어요. 걔들도 거기 살아야 되죠.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또 수리도 해야 되죠. 뭐 신문사까지 있으니까 뭐 군함에는. 한 가지만 그 제가 배운 거로는 이제 서바이벌리티가 아닌 리스크 쪽으로 페일리어를 계산해서 반대로 저는 그게 더 뭔가 더 응용하기가 좋다고 배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결국은 페일리어 한다는 얘기는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에서 망가진다는 걸 빼면은 세이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릴라이비티 개념이고 서바이브 한다는 얘기는 페일리어 한다는 얘기는 깨진다는 얘기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 생존 요소를 분석하는 게 동의하다는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위협에서 깨지기 쉬운 거는 서바이브 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릴라이비티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같지만 군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군함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성이라는 걸 보게 된 거고, 생존성의 3대 요소가 뭐냐 그러면 뭐 아까 발표하신 피격성, 피탄성 같은 것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는 동일합니다. 하자들을 보고, 그래서 하자들은 뭐 이쪽에서 하자들은 뭐겠냐면 적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라든가 포탄의 종류 그런 게 하자드가 배 옆구리에 여기만 뭐
픽업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카테고라이즈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게 해양 플랜트에서 하는 없죠? 네.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맞으면 컨세퀀스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세이프티 어나리시스로 분명히 해양 플랜트에서 하는데 여기 군함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렇게 판이 딱 맞으면 그 맞은 그 방에서 하던 무슨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 방을 지나는 무슨 시스템, 뭐 전선이라든가 파이프라 해서 연결된 시스템이 100%나 어떤 파시아 퍼센트가 될 거고, 그 방만 가는 게 아니라 파편이 퍼갖고 인근 방에 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컨세퀀스 어나리시스를 하는 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툴이 저 모티스랑 한 모듈로 이제 들어가요. 그거 곱하면 이제 리스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양 플랜트에서 하는 거 똑같죠, 리스크. 그 리스크가 정량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리스크가 무지무지하게 크면 이쪽에 이제 배역국의 철판을 무겁고 비싸더라도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리스크가 되게 낮으면 다른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개념은 동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상에 있다면 여러분이 같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형 모티스를 개발하고 한국형 그 어떤 해양 플랫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제 2의 수준에 맞춰서. 마이크라서 작은. 이거 어떻게 달아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전 아이캐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한라라고 합니다. 지금 나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랑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모티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우선 모티스를 개발한 얼라이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서바이버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대체 오프쇼 플랜트 피드 수업에서 왜 모티스를 설명을 해야 하나, 왜 이런 요청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둘을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모티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모티스의 시스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GUI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풋, 아웃풋, 그리고 그 중간에 캘큘레이션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기능들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라이언스는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일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다 이제 군수산업 쪽이고요. 여기가 지금 1970년대부터 얼라이언사가 참여를 했던 일들인데요. 여기 KDX2라든가 KDX3 그리고 울산함 등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한민국 해군에 자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수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쪽을 도메인으로 해서 많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무기 체계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함정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분야에서 정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서바이버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얼라이언사에서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분석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바이버빌리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함정이나 무기
체계 등등 이제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들이 체계들이 가지는 방어 능력을 이제 정량화시킨 값입니다.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정의는 지금 네, 이렇게 되는데 위협 환경에서 그것을 맞았을 때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바이벌빌리티를 세 가지의 하위 기능으로 분류를 했을 때 석셉터빌리티가 이제 피격성이라고 해서 저한테 돌이 날아오면 이 돌을 제가 피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벌러너빌리티라고 해서 피격성 같은 경우는 제가 맞았을 때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확률이고요. 그리고 리커버빌리티는 제가 맞았을 때 얼마나 빨리 피가 난다 그러면 피가 얼마나 빨리 멎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네. 저게 서바이버빌리티라는 게 저 세 개를 그냥 단순 곱한 값이.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단순 아니죠. 네. 잠시만요. 확률이면은 피할 확률이고 이게 높으면 좋고 낮으면 좋고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세 개를 곱해서 우리 태양 플랜트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곱하는 값은 좀 이상해. 네.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간상으로 겹치지 않아요. 문항이 있으면 내가 뭐 타겟 락온 되면 서셉티빌리티가 나빠서 표적이 된 거잖아요. 네. 그 표적이 된 다음에 미사일을 맞아요. 그러면 일단 맷집이 좋아서 좀 견뎌야 되는 게 벌러너빌리티고, 그 다음에 안에서 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서 나의 기능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함정 기능을 되살려갖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서바이버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족으로는 지금은 무기 체계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첨단화돼서 피격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원래는 계속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무기 체계가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나는 피할 수 없어.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벌러너빌리티와 리커버빌리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바이버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소프트웨어입니다. 계속 언급이 됐지만요. 모티스이고요. 모티스는 그냥 이런 약자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고, 서바이버빌리티를 어세스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수업이 대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왼쪽이 오프쇼 플랜트고 오른쪽이 네이벌 10이죠. 그리고 이 오프쇼 플랜트는 항상 이를 위협하는, 즉 하자드와 하자드로 인해 발생하는 액시던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화재가 될 수도 있고요,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함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둘 다 바다 위에 있으니까, 둘 다 바다 위에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불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곳이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협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쇼 플랜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안정성, 신뢰성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십에서는 서바이버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뢰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계학회 신뢰성 부분에 보면은 서바이버빌리티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밑에 또 다른 뷰에서 바라본 신뢰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장대준 교수님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피드 단계에서는 하자드를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리고 이 리스크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가듯이 이 함정 설계 단계에서도 위협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들만으로 이제 서바이버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둘이 서로. 네, 이거는 서바이버빌리티 컨베트 시스템 이고요. 그냥 얼라이언사에서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크게 보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고요. 네, 이제 모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 생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툴이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 자료로 말씀드릴 거는 모티스의 사용 매뉴얼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친숙한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그리고 3D CAD 툴인 라이노, 그리고 수치 해석 프로그램인 매틀랩,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뽑아와서 그거를 다 뭉쳐서 하나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모티스고요. 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참고로 해서 그린 데이터 시스템 스트럭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GUI, 그러니까 사용자의 시스템 구동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UI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각각 동그라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이밸류에이션 모듈이라는 건 이제 모티스의 핵심입니다. 이제 얼라이언사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의사결정 평가 모듈인데요. 이제 각 결과가 오고 데이터가 오면은 그걸 저장을 하고 평가를 해주는 중앙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가 맨 마지막에 깔려 있고요. 네, 처음에 모티스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디렉토리를 열어서 제가 평가하고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모티스 모델을 이제 불러오고 엑스포트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다 버튼인데요. 네, 각자 이렇게 차례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요한 것을 누르면 엑셀이 실행되거나 매틀랩이 실행되거나 아니면 라이노가 실행되는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재에 대한 것을 하고 싶으면 화재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다 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로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모듈에 따라서 이제 인풋 값이 달라져서 여기에서 다 표현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격을 당한다면 어디를 당하는지, 그리고 함정에서도 깨져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인명 생존성을 평가한다면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엔트런스가 또 어딘지 또 입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재료 특성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협이 뭐가 되는지, 그리고 아웃풋은 어떤 걸 뽑아낼지, 그냥 프랙처가 일어난 파츠만 말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각 확률별로 색깔을 부여를 해서 그 컴포넌트별로 색깔을 입힌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풋 값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게 실제로 유효한 값인지 피델리티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면 다시 인풋 값으로 넘어가서 새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괜찮으면 다 이제 캘큘레이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식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간략화된 식입니다. 그냥 간단히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거치고 나면 이게 각 컴포넌트에 대한 계산일 수도 있고요. 전체 전선에 대한 계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결과를 내주거나 아니면 컴포넌트에 원래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파편이 와서 부딪히면 또 그때부터 타임에 따라서 이제 파괴되는 정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히스토리까지 해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해양 플랜트 쪽에서 보면 저 인풋 값을 넣을 때
저게 그 오레다북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펌프 같은 경우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얘도 그거 맞는 얘기고요. 사실 저 소프트웨어를 저도 우리는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근데 제공을 안 해요. 이 폭약에 대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이거 그게 다 돼요. 파편 같은 것만 생각해도 네. 파편 사이즈나 이거가 다 각기 다른 게 날라오는데 다 똑같이 분석할 수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게 사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퀘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뽑아내는 게 정말 핵심 기술이니까요. 이게 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한국어 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정 설계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룰이라던가 아니면 경험식 그리고 1차식으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된 이런 물리식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 모티스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EA라던가 CFD 같은 방법론을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뭐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타임이나 뭐 돈 측면에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프로세싱을 계속 많이 돌릴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모티스가 주요하게 제공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됩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첫 번째 스트럭처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매핑을 합니다. 함정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다시 해주고요. 여기 안에 포함된 기능이고, 그리고 이 모델링 한 결과물을 컴포넌트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은 이제 움직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컴포넌트들, 모델링된 컴포넌트나 시스템들을 죄송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 만드는 게 두 번째 단계네요.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고 안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들에게는 웨이트를 조금 더 많이 줘서 한다던가 뭐 좀 덜 중요한 부분에는 웨이트를 적게 준다던가 해서 이렇게 시스템별로 색깔을 좀 달리하고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위협이 와서 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 쪽입니다. 이제 뭐 군함이다 보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뭐 어뢰 같은 것들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바다 위에 있는 오프쇼 시스템, 오션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헐이 부서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과 그리고 화재에 대한 시나리오, 침수에 대한 시나리오 등이 라이브러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룰을 반영을 한다던가, 뭐 물리식을 이용을 한다던가 경험식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이제 유저에게 보여주고 유저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 과정 전체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계속 둘이 유사하다는 앞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유사점은 모두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군함용으로 만들었던 모티스가 지금 오프셔 플랜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 개별 요소 기술들을 다 합쳐서 모티스를 응용한 모티스 IBA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민간 사업,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흐름은 똑같은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프쇼 플랜트 많이 가지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오프쇼 플랜트 개발에 사용되던 그 해잡이라던가 이런 부분 기술들이 다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끝입니다. 온라인사는 모티스를 개발을 했고요. 이런 상용 툴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티스를 구성하는 코어 모델은 이런 핵심 기술들, 물리식이라던가 경험식 이런 게 되겠고요. 모티스는 지금 이렇게 흐름별로 스트럭처럴 모델링, 컴포넌트 모델링, 그리고 위험 모델링, 분석, 그리고 평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끝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모티스 프로그램을 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받아올 수는 있을 텐데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없이. 못 하니까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같이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걔들은 모티스 아이디어 해가지고 군함에 있는 거고 옵션 쪽 학교에서 한 개발을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우리 거와 이제 시키는 게 숙제고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조로서도 지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 조로서도 같이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걸 하면 앞으로 이게 대박이에요. 왜냐면 없애도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가 상당히 나는 흥미가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빠집니다. 아까 저기에 CFD 같은 걸 안 써서 시간이 빨리 된다고 네. 했었는데 얼마나 빠른가? 이렇게 누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에 대한 해석 결과를 뽑아내는 거는 금방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위협이나 하나의 위협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분석만은 수행하진 않기 때문에요, 보통. 그 다양한 것을 다 합치고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에 대한 걸 계산을 해주고 하려고 하면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요? 2시간. 2시간이요? 2시간이면. 다른 것은 며칠 시간, 며칠 네, 며칠씩 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컴포넌트를 제대로 CFD를 하고 다른 걸 구조해서 다 하고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20일은 걸리고. CFD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그 메모 박스 그게 한 개가 그냥 한 결과값만 하나의 뭉치로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저런 거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지. 부족하죠. 부족한데 조금씩 이제 보충해 가는 거죠. 아마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을 한다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또 선주 쪽에서 나와요. 장비가. 확보해 가면서 장착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 거하고 데이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온라인사가 장점이 뭐냐면 이 해군은 세계 해군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도 비밀을 다루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큰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컴프 매니팩처러가 납품을 하고 싶다고 저쪽에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인타임 투 페일리어 리페어 여러 가지 조건들. 근데 그거를 내가 회사에서 해봤더니 이런 거 같더라고 대충 적어갖고 주면 안 된다고.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도장 받아갖고 된 거를 하는 거를 그게 일단 다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매니팩처러가 한국에서 왔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세계 시장에 먹힐 만큼 공신력 있는 도장을 찍어줄 테스트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하동 근처에 큰 캠퍼스를 하나 구축을 해서 그런 거를 정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 운동장 가운데 폭발 시범실 하나 있고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폭발시켜봐야 되거든요. 불 태워봐야 되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컴퓨터를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피달 네. 피격? 회복해가지고 네.
그런 그 상대 군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거 확률에 따라서 피해 그 정도가 이렇게 확률부터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 중요한 부위가 폭발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웨이트를 줘가지고 다른 철판이 휘어질 정도면은 위험하지 않다 혹은 그 중요한 선신이 파괴돼서 크리티컬하다 그런 식으로 결과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단계에서 뭘 뽑아낼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프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가 있으면 테이블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테이블로도 나오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다면 네, 이런 식으로도 나와지는 거죠. 이제 확률은 사용자가 정해서요. 100%가 깨지면 빨간색으로 하고, 90%가 페일리어 되면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각 깨진 정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모듈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모듈로 나눠서 하면은 그냥 실제 FM 같은 걸 돌리는 것보다 더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시간 세이브 하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해양 플랜트에서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스크가 콘시퀀스, 그러니까 결과 말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리퀀시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를 할 때 태풍이 온다 그러고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는데 그럼 군함 설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콘시퀀스만 생각하고 그냥 프리퀀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 오면은 그냥 끝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이게 프리퀀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러프시에서 운동하잖아요. 네. 그런데 군함에서는 러프시의 어떤 조건이 좋으다. 이런 군함의 기능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얼마나 돼야 된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정해지면 어느 구역에서는 리터들이 정해지잖아요. 군함에서는 이런 파고가 몇 년만 하면 준다. 정해지죠. 그래서 그걸 기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군함 무기잖아요. 무기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써야 되면 하니까 프리퀀시를 하기가 한 거 같아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제가 숙제 했는데 채점했어요? 네, 채점했는데 이 다시 학생들 돌려갈까요? 예, 돌려주시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불만이 있다, 그 친구한테. 그리고 박창국 박사님이랑 협의해서 지금 작년에 프로젝트 했던 거를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조만간 오픈이 될 겁니다. 보시고, 이제는 거기 정도는 빨리 이해를 하고 플러스 알파를 빨리 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요.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 이게 소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피드백을 계속 난 기계과학을 진짜 뭔지를 모르겠고 막 피드백을 주면 수업을 너무 점점 쉬워져요. 무슨 지금 빨리 가야 막 이렇게 하면 저기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불만하고 평가 이상하게 쓰지 말고 방금 너무 이상하게 쓰면 피드백을 계속 주세요.